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급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할 이금수입니다. 자, 일단 지금 강의는요, 기본 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론은 모두 26개의 강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한국사 강의치고요. 많은 편 아니죠. 되게 콤팩트하게 구성을 했고요. 당연히 교재 순서 그대로 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교재 왔다 갔다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쭉 오시면 되는데, 자, 보통의 경우에는 챕터 하나씩 갈 겁니다. 단,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요. 일단 구석기를 시작해서 철기시대, 그리고 고조선에서부터 초기 국가까지 볼 텐데요. 거기는 시험 문제에서 보통 한 문제 나오죠. 많이 나올 때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맞아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길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 펴주시고요. 여러분들 교재 따라오기 좀 쉽게 제가 일종의 이정표를 만들어 냈는데요. 이건 그냥 강의 제목이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박스로 처리가 된 두 개의 제목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대주제와 중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재를 만들 때요, 항상 매 페이지에 대주제로 시작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중주제로 시작하게끔 편집을 다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독성이 되게 좀 높을 거거든요. 그거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공무원 문제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주기로 문제의 난이도가 좀 달라져요. 어떨 때 좀 깔끔하면서 쉽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렵고 지저분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최근 한 1, 2년 사내는 또 문제가 조금 쉬워지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지고 쉬워지고는 약간 기조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라서 결국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교재에는 그 모든 걸 다 대비하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26강 설명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줄치가면서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한 70%의 내용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이해는 될 겁니다. 암기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그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는 강의를 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령 이런 거죠. 구석기에서부터 철기시대까지는 크게 두 개의 대주제를 잡았어요. 그중에 첫 번째의 대주제는 먼저 생활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의 대주제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을 보는 거거든요. 자, 시험 문제에서 여기는 그닥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시대는 이렇게 살았겠지라고 비교만 해두시면 됩니다. 일단 구석기 시대 때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구석기 때는 사냥, 채집, 어로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은 절대 한 곳에서만 다 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먹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지어 다니더라.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신석기 시대는요, 전 세계적으로 보통 10,00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 10,000년 전에 마지막 빙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따뜻한 지구가 된 겁니다. 자, 지구가 따뜻해졌다는 것은 농작물 재배에도 뭔가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부터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때부터 씨를 뿌렸으니까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단 주의하실 거는 아직은 우리가 벼, 보리, 콩 이런 걸 재배하는 건 아니에요. 조, 수수 정도를 재배하는 겁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됐죠? 자, 두 번째.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쭉 눌러 앉아 살아요. 결국 그래서 그것이 우리 민족 기틀 형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구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구가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합니다. 근데 지구가 추워지게 되면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오게 되면 바다에도 물이 빠져요. 근데 제가 지금 표시한 이 서해 바다는 바다 수심이 되게 얕은 바다입니다. 바닷물이 빠지다 보면 결국 여기는 육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해도 대체적으로 얕은 편이에요. 동해에서도요, 일부 구간은 깊어요. 특히 독도 구간은 되게 깊습니다만 또 얕은 구간들이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지구가 추웠을 때는 중국, 한국, 일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우리 조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쭉 지구가 따뜻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오늘날 높이가 되면서 해안선의 모습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죠. 거기에다가 농경생활을 통해서 정착까지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쭉 여기에 눌러앉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틀은 신석기 때부터 마련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죠?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연 숭배에 대한 개념이 싹트쓸 겁니다. 그래서 원시 신앙이 나타나는데 그게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걸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주의하실 건요. 요 두 개의 뜻만 구분하시면 돼요. 질문할게요. 단군왕검의 엄마가 웅녀인 거 알고 계시죠? 웅녀는 쑥과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된 곰입니다. 진짜일 리는 없고 당연히 곰을 숭배하는 부족을 말하는데요. 자, 곰을 숭배한다. 애니미즘일까요? 토테미즘일까요? 토테미즘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로 가볼게요. 특히 청동기 시기가 되면서 변화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변화 중에서 일단 이용하는 도구의 변화예요.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동검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거예요. 일단 생긴 모습 자체가 약간 바이올린, 첼로처럼 생겼어요. 비파라는 악기를 닮아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돌로 만든 도구 같은 경우는요, 그냥 대중화된 거예요. 하지만 청동으로 만든 도구는 이건 되게 귀한 거기 때문에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게 되고, 그 소수의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한다? 지배층이라고 불러줄 것이다. 자, 결국 계급이 형성됐다는 거고, 그 꼭대기에 누가 등장하게 된다? 군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장이 통솔하는 사회, 군장 국가가 등장해요. 여기는 국가 중에서 아주 초보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이 군장 같은 경우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손에는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죠. 이 칼을 통해서 전쟁을 진두지휘할 것이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동그랗게 생긴 걸 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청동방울입니다. 이건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담당하고 있다. 즉,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 국가는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그게 바로 단군 왕검이 세웠던 고조선이에요. 근데 고조선은 역사가 2000년 정도가 됩니다. 되게 길어요. 그 사이 중국에서 많은 나라가 등장했다 사라졌다 막 이러는데 고조선은 그냥 쭉 2000년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는 그 초기 때 역사를 단군조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군 왕검이 이끄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계급의 등장과 국가의 등장이에요. 두 번째는 드디어 벼를 재배하게 돼요. 벼, 보리, 콩 이런 거 재배하면서 농업의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먹고 남는 게 생겨서 개인의 재산 개념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이게 청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자, 철기시대의 또 다른 변화. 일단 도구가 철로 바뀐 거죠. 근데 철은 사용 범위가 되게 넓어요. 청동 같은 경우는 비파형 동검 같은 칼을 만들 수 있지만 농기구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철을 가지고는 칼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바로 뭐냐? 철제 농기구예요. 일상생활 도구까지 철로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한 단계 더 발달하게 되고요. 그럼 이런 발달하는 모습이 우리 역사에서는 언제쯤부터냐라고 봤을 때 고조선 2000년 중에서 마지막 후반부 100년 역사를 위만조선이라고 해요. 고조선의 전반부, 고조선의 후반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위만조선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철기를 받아들여서 보급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빼놓은 게 있죠? 바로 가로 1번 부분입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선지에서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분류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만주에서 들어왔어요. 반면에 철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에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만주와 중국을 같은 개념으로 보실 텐데 아닙니다. 만주는 한반도 위쪽 지역에 있는 그 땅을 말하고요. 중국 본토다 그러면 만리장성 아래쪽에 있는 황하 양쯔강 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청동기는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철기는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나와 있는 거 하나 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서 두 번째 대주제가 나왔어요. 시험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첫 번째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뭔가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녹아져 있고 딱히 외울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유물유적이기 때문에 외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갈 텐데 구석기 시대가 수십만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뗀석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기 버전, 중기 버전, 후기 버전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다른 거 없고요. 사이즈와 그리고 날카로움 정도예요. 일단 사이즈는 옛날 전기 구석기가 제일 커요. 한 20cm 정도가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면서 날카로워집니다.
자, 전깃들은요, 집게와 주먹도끼 두 개를 분리하셔야 돼요. 일단 얘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얘가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들 두 개 중에서 성능이 어떤 게 더 뛰어날까요? 얘예요. 그러니까 얘는 멀티 기능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 가지고 동물 사냥에서부터 가죽 벗기는 것까지, 아니면은 채집 생활을 할 때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거 뿌리나 이런 제거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얘는 한쪽에만 날이 있지만 얘는 양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훨씬 만들기 어려운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옛날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대략 한 40년 전쯤의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만들기 어렵다는 주먹도끼는 어디 쪽에서 나냐면 인도에서 서쪽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나 유럽 쪽에서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집게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해석을 할 때 전기 구석기도 집게만 만드는 애들이랑 주먹도끼까지 만들 수 있는 애들이랑 이게 실력이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따서 이걸 이제 모비우스 이론 이렇게 불러줬어요. 자,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경기도 연천에서 전곡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어요. 당연히 이 이론이 어떻게 할까요? 깨지게 되겠죠. 물론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랑 다양한 곳에서 주먹도끼가 등장하긴 됩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얘가 최초였기 때문에 경기도 연천 전곡리의 주먹도끼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순배찌르기. 요 순배찌르기는 점점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돌이 있잖아요. 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 부분을 몸통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긴 돌조각이잖아요. 이 돌조각을 뭐라고 하냐면 격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요 격지를 섬세하게 가공을 해서 이용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순배찌르기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작아요. 이런 걸 작은 걸 가지고 내가 직접 이렇게 사용하기 너무 어렵겠죠. 결국 뭐냐면 도구를 만들어서 다른 나무 같은 거랑 연결시켜요. 그럼 하나의 무기가 되죠. 이걸 가지고 슝 하고 던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신석기 시대 때는 당연히 이제 돌을 갈아서 씁니다. 간석기예요. 교재에서 보시면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까지는 간석기의 이름을 쫙 넣어놨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신석기의 간석기 중에서 농경용만 골라내세요. 조리용만 구분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가로 5번에 있는 토기 부분이에요.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청동기, 철기 시대의 토기를 구분하셔야 되고 이건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일단 모르시겠죠? 자, 눌러찍기 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그 항아리 입구 부분 같은 건 이런 데다가 말 그대로 눌러 찍어가지고 무늬를 만든 거예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덧무늬 토기는 토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겉표면에다가 이렇게 흙을 덧입혀가지고 무늬를 뭔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자꾸 문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중에 청동기 시기 때 보게 될 민무늬와 좀 다른 거예요. 청동기 시기 때는 그냥 기본인 민무늬예요. 무늬가 없는 게 메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꾸 무늬를 뭔가 집어넣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기 가장 앞에 보니까 이른 민무늬라고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민무늬 토기 중에서 초기 버전이니까 걔는 당연히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자, 이른 민무늬 토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 한경 고산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이 토기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석기 시대의 나이를 이렇게 쭉 올립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토기 중에서 제일 오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8번에서 가락바퀴 뼈바늘이 나왔는데, 자, 얘는 말 그대로 뼈를 이용해서 만든 바늘이에요. 바늘이 있으면 실이 나와야 되겠죠. 가락바퀴는 실을 뽑아내는 도구입니다. 실과 바늘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가죽을 꿰매서 옷을 만들고 또는 그물을 만드는 겁니다. 수공업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9번. 자, 9번에는 이 움집 같은 경우도 청동기 때도 움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각 시대별 움집이 어떻게 다른지, 특히 신석기와 청동기를 비교해 두셔야 되는데,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일단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원래 이제 지표면이에요. 근데 신석기 때는 땅을 많이 파요. 이렇게 많이 팝니다. 이렇게 파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움이라고 불러줘요.
1m 정도에서 0.5m 정도를 파는 게 신석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붕을 올릴 때는요, 곧장 이렇게 올리면 돼요. 들어갈 때는 살짝 경사도로 돌아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 집은 조금 깜깜합니다. 단 따스은 해요. 이게 형태. 자, 신석기 때 움집을요, 요 집터 있잖아요. 요 집터 바닥을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 형태예요. 그러니까 원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을 어디 있는지도 중요한데요. 불은 가운데에 두게 됩니다. 가운데 두게 되면 집 전체가 따뜻해지니까 난방의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움집도를 여러분 보고 싶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서울에 있는 암사동 유적지를 가시면 돼요. 신석기 유적지가 되게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주 고산리 유적지와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동기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물 더 깊게 팔까요? 아니면 우물 얕게만 팔까요? 얕게만 팝니다. 그래서 우물 쬐끔만 파게 됐고요. 대신에 곧바로 집을 얹게 되면 이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춧돌 같은 거 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집을 올리는 겁니다. 지상 가옥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저기 11번으로도 갈게요. 11번은 흑요석재 석기 이렇게 나왔어요.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건데, 자,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 일단 이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검은색 돌이거든요. 근데 그 검은색 돌이 화산 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강원도 양양. 양양의 대표적인 유적지 저기 오산리라고 있어요. 양양오산리, 양양오산리, 양양오산리. 예, 양양 가시는 분들은 서핑만 하지 마시고 오산리 유적지도 한번 둘러보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부산 동삼동, 부산 동삼동, 부산 동삼동. 그럼 모두 네 곳이 나오죠. 아까 제주도 한경 고산리, 서울의 암사동라고 하면 서해, 남해, 동해 그리고 섬까지. 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양 오산리에 있는 흑요석재 석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백두산에서 나온 흑요석이 여기까지 온 거래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일본 규슈에서 만들어진 흑요석이 부산까지 들어온 거래요. 원거리 교역의 증거가 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신석기 시대 유적지 4개 벌써 봤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대주제에서 가시면 다시 중주제 3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3번째 중주제는 제가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때 할 이야기가 이미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2번째 중주제 페이지 넘겨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들어갈 텐데요. 청동기에서는 뭔가 볼 게 되게 많죠. 근데 이미 1차적인 건 얘기했어요. 예,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청동시대 동검은 비파형 동검이다. 자, 얘는 중국에서 나온 것과 버전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손잡이와 몸체가 분리되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을 그리면 제가 항상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는데 예, 요게 지금 몸체 부분이고요. 손잡이 부분이 없어 보여요. 요게 전부예요. 그럼 요 조그만 걸 자꾸 싸우냐? 아니에요. 여기에 별도로 손잡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끼워주는 형태예요. 이게 우리나라와 만주 요령 지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제가 요령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군요. 자, 잠깐만 보시면 제가 이제 역사 설명을 하다 보면 지도를 제일 심플하게 그릴 때 이렇게 지도를 그릴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한반도예요. 중국 본토예요. 만주는 여기입니다. 나중에 독립운동할 때도 엄청 나오는 곳이고요. 요령은 여기입니다. 근데 요 요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랴오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오른쪽 지역을 요동, 요동, 왼쪽 지역을 요서라고 불러줍니다. 요서와 요동을 묶어서 요령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령, 만주, 그리고 한반도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비파형 동검. 중국 본토랑 달라요. 이거고요. 자, 가로 3번의 거푸집. 이건 얘를 찍어내는 틀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동기나 철근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틀이 있어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땅에서는 청동기를 만든 틀, 철을 만든 틀, 이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틀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만들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아직까지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던 틀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자체는 만주 요령적을 받아들여서 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비파형 동검의 거푸집이 발견되느냐 발견되지 않았느냐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푸집의 용도가 그런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청동기를 가지고 칼은 만들어도 청동기 가지고 농기구 안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때 사용했던 농기구는 여전히 뭐다? 간석기가 된다. 되셨죠? 그 간석기 중에서도 청동의 간석기는 반달돌칼이라고 합니다. 이름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요. 6번은 토기가 났어요. 자, 토기는 일단 무엇을 기준 잡는다? 민무늬 토기를 기준 잡는다. 자, 이렇게 기준 잡고 난 다음에 그 토기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살짝씩 변형을 주면 되는데 덧띠 색인 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요. 여기 위쪽 있죠?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좀 집어넣은 겁니다. 미송리식 토기는요. 손잡이를 둔 게 특징이에요. 송국령 토기는요. 손잡이 없어요. 앞에 여기 색임도 없어요. 근데 이제 비례 자체가 부여 송국리에서 나타나는 요 비례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는 거고. 붉은 간토기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붉은색으로 색을 입힌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신석기 버전과 다르게 뭔가 이렇게 몸체 자체에 직접적인 무늬를 든 건 안 보이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7번. 자, 청동기 시기가 되면 비파형 동검을 이용하는 힘 있는 자, 군장이 나타난다. 그럼 군장은 그들만의 특별한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무덤도 만들었겠구나. 그래요. 그 당시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건 거대한 돌덩어리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를 대표하는 거대한 돌덩어리 무덤. 그렇죠. 피라미드예요. 그 거대한 돌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당시 우리가 만들었던 거대한 무덤은 고인, 돌, 돌날 무덤입니다. 고인, 돌, 돌날 무덤입니다. 자, 둘 다 재료가 일단 돌인 거죠. 근데 워낙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많이 있어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고인돌을 다시 또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보는데 두 가지 버전이에요. 탁자식 버전과 바둑판식 버전인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의 고인돌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덮개 돌이 크면 클수록 권위가 되게 컸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 안에 죽은 군장의 시신을 두고 그 옆에 그 사람이 활용하던 칼이라든지 방울 같은 것도 뒀을 텐데 대부분은 이제 다 사라졌죠. 왜냐면 이제 워낙 세월도 오래됐고 도굴도 되고 그랬을 테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든 고인돌은 탁자식일까요? 바둑판식일까요? 예, 한눈에 봐도 탁자식인 것 같죠? 바둑판식이 되려면 점점 다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짧아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둑판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일반적으로 사진을 많이 보셨던 건 강화도 부근이라는 곳에 있는 건데요. 그런 건 이제 한반도에서 중북부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이건 남부 쪽에서 많이 나타나요.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8번에서 움집도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신석기 움집과 비교하는 건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움을 덜 판다. 그러니까 점점 위로 올라간다. 그럼 위로 올라가면 춧돌 같은 거 두고 올라갈 것이다. 집의 터도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직사각형이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집들은 원형보다는 거의 직사각형이죠. 보통 이제 아파트 배치도 보면 다 직사각형이잖아요. 그 형태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좀 챙겨두실 게 이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살아갔던 그 위치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구석기 사람들은 사냥, 채집, 어로 생활을 하고 특히 이제 뭐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요런 데 이제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구석기들이 여기 가서 사는 거죠.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갔을까라고 봤더니 청동기인들은 요 중간이에요. 요 정도. 여기 정도에 살아가요. 왜냐면 워낙 이제 부족들이 많이 생기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고지들을 선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덕배기의 집을 짓고 살아가더라. 자, 그러면 이런 언덕배기는 지금 방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뒤로 보면 산이 있고 앞으로 가면 물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배산임수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할 거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릉지입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상상해 봤더니 그 구릉지에 많은 이렇게 움집이 있대요. 누군가는 개인주택인 거고요. 누군가는 공동 창고 같은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뭔가 대비할 만한 방책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울타리를 치거나 아니면 마을 입구 앞에 또랑을 파는 겁니다. 그걸 환호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이게 바로 청동기 시기 집터 특징.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서 바위 그림을 좀 보도록 할 텐데, 구석기인이고 신석기인이고 청동기인이고 다 예술적인 그 결과물들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점점 뒤로 오면 올수록 조형성이라든지 아니면 표현력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요, 공주에 가면 석장리 같은 곳도 있고, 뭐 단양에 가면 수양계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발견되는 그림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 동물 사슴뼈 같은 데다가 무늬를 새겨놨거든요. 그럼 학자들이 이걸 보고 저게 뭘까? 아, 물고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의 표현력인 거예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표현력 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봤더니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500원짜리 사이즈예요. 근데 거기 봤더니 이렇게 해서 흙을 또 집어넣고, 여기도 쓱 집어넣고, 여기도 뭔가 쓱 집어넣은 거예요. 아, 흙을 이렇게 찝고 눌러가지고 사람 얼굴을 드러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양양 오산리에서 나왔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신석기 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동기 시기로 넘어가니까 절벽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작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이제 바위 그림 중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울산에 가면 울주군에 반구대 바위 그림이 있어요. 이 반구대 바위 그림에는 뭐 동물과 사람 그림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모두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게 한 200개 정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한 개 정도가 아니라 200개 정도가 막 그려져 있어요. 사이즈가 커졌고, 그리고 모양도 되게 섬세해졌어요. 표현력 되게 좋았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 그리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요. 근데 조금 시대가 이제 뒤로 가보다 보니까 울산 울주군에 가면 반구대만 있는 게 아니라 천천리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바위 그림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 같은 게 막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 기하학적인 무늬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에 가면 장길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터바위 그림 이렇게 불러줬던 건데, 아무튼 자, 여기에도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건 사냥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물고기 잡이에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라면, 여기 나오는 기하학 무늬 중에서 원형 같은 경우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아직까지 다 해석을 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수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 주술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갈게요. 자, 철기 시대에는 철을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어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자체는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철기 시대도 여전히 동검을 만들어 썼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철기 시대에 발견되는 동검은 비파형 동검이 아니라 세형 동검이에요. 이 세형 동검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돼요. 일단 생긴 것 자체가 비파형 동검은 울룩불룩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쭉 칼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날씬하다라는 의미에서 날씬한 새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발견되는 위치가 조금 독특한데요.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만주, 요령, 한반도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세형 동검은 청천강 아래쪽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청천강이 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여기 백두산이 있어요. 요렇게 흘러가는 강, 무슨 강? 압록강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평양을 지나가는 강, 대동강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서 서울을 지나가는 강, 한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산을 통과합니다. 낙동강이에요. 적어도 이 4개 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압록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되셨나요? 자, 그럼 청천강은 어디냐? 압록강과 대동강 중간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 쪽에 있어요. 역사 공부하다 보면 뭐 을지문덕 이야기 때도 막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 북쪽에서 일어나는 이야기할 때 청천강 종종 나오거든요. 위치 파악하세요. 그럼 청천강 이남에서 발견된다 그러면 여기인 거예요. 즉 만주와 요령에서 볼 수 없는 우리만의 스타일인 겁니다. 그래서 세형동검 하면 항상 여기에 따라 붙는 게 독자적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역사 공부할 때 독자적 이거 붙으면 다 중요해요. 네. 남들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같은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형동검 은근히 잘 나옵니다. 단 세형동검의 용도는 실제 전투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하는 건 더 세진 철을 쓰는 거고요. 청동검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좀 달라요.
자, 철기시대 때 움집이 있긴 있습니다만 좀 형태가 다양해질 거예요. 그리고 재료도 다양해집니다. 초가집, 볏짚 이어가는 거고요. 귀틀집, 나무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형태가 독특하다 그러면 이런 한자 잘 못 보셨죠? 이게 철자이고 여자입니다. 이건 뭘 본던 거냐면 집터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드론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볼게요. 봤더니 집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집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봤더니 일단 여기 좁은 부분들 있죠. 얘가 좀 더 좁거든요. 여기가 입구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생활했겠구나. 이렇게 들어갔을 거구나.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가면 동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금 이따 후반부에서 배울 텐데 그 동해 지역에 가시면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 있어요. 지금의 강원도, 삼척, 강릉 그쪽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모습. 토실. 요 토실 같은 경우는요. 정말 특이한데요. 겉에서 보면은 그냥 약간 초가집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초가집과 다르게 여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 고개를 다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뭘까라고 보면 이게 지표면이 있죠. 비밀은 어디에 있냐? 그 밑에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이게 지하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지하방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지하방이 있는 겁니다. 이거 학자들이 상상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토실입니다. 오늘도 이때부터 나왔대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에서 명도전, 방량전, 오수전 이게 나왔어요. 요거는 돈이에요. 돈인데 우리나라 돈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고려시대가 돼서야지만 돈을 제작할 거라서 이거 중국 돈이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곳곳에서 중국 돈이 자꾸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중국과 교류했다는 거죠. 창원에서 다호리 지역에 붓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호리에서 관이 나왔는데 그 관 안에 붓이 나온 거예요. 붓이 있다는 건 글자를 썼다는 거고 당연히 그 글자는 그 당시에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철기시대 때 중국과 교류 증거가 된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챕터 1까지 대략 30여 분의 시간 동안 달려왔고요. 힘드신 분들은 잠깐 스탑하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나라들 들어갈 거거든요. 잠깐만 여기 필기할게요. 제목에다가 고조선 있죠. 얘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등장한 나라냐면 청동기예요. 청동기 시기 때 처음으로 군장이 등장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고조선 2000년 역사 중에서 후반부가 되면 본격적으로 철을 쓸 거거든요. 당연히 고조선 무너지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은 철을 바탕으로 등장했겠죠. 되셨어요? 네, 갑니다. 자, 먼저 대제목 고조선이고요. 중제목이 고조선 성립과 발전부터 나왔죠. 자, 교재 볼게요. 양쪽 페이지에서 고조선 내용 다 끝냈어요. 실제로 고조선이 매번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좀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페이지로 모든 게 가능해요. 자, 일단 왼쪽 페이지에서 보는 거는 고조선 2000년간의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그 역사를 정치 순서대로 정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나타나는 건 고조선의 또 나머지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건데 출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은 왼쪽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높아요. 제가 먼저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회색 칸으로 처리가 돼서 사료 더하기라고 나왔잖아요. 그걸 꼭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교재 만들 때 해당하는 사료를 그 바로 주제 옆에 붙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가독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야지만 문장으로 이해하고 사료를 한 번 더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단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수능형 자료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런 사료가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꼭 봐주셔야 돼요. 자, 고조선 역사를 가볼게요. 1번, 2번, 3번 보이시죠? 이게 2000년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고조선 건국될 당시의 이야기인 거죠. 자,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었대요. 그때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단군안검. 그의 혈통을 봤더니 아버지는 환웅, 엄마는 웅렬이에요. 그래서 단군안검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이런 것처럼 사람의 이름인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의미를 하자면 단군안검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고조선을 통치하던 사람들을 단군안검이라고 불렀어요. 누군가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통치자를 부르는 명칭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치되었던 시간을 우리는 단군조선 시기 이렇게 불러줘요.
그 시기에 이제 쭉 와요. 오다가 기원전 3세기에서 4세기 정도에 고조선이 여러 가지 좀 변화를 겪게 돼요. 그러다가 기원전 194년 고조선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 새로운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위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위만의 손자 때까지 고조선이 유지가 돼서 대략 100년 동안 유지가 되고 고조선은 사라지게 돼요. 이해됐죠? 자, 먼저 여기 갈게요. 여기서는 다른 거 없고요.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을까? 그 당시 상황을 아는 건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상황인 거예요. 뭔가 디테일한 기록은 없죠. 하지만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틀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는요. 일단 어느 책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됐냐면 삼국유사에 제일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삼국유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이 제왕궁기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말로만 오다가 고려 말에 삼국유사 제왕궁기를 쓰면서 이게 글로 남아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더 많은 책에서 단군 신화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고조선 건국 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 단 두 가지 버전이 조금 달라요. 얘 버전이 있고 얘 버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는 어디 버전일까요? 이거 버전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유사 버전의 단군 시대를 보는 거고요. 대신 제왕궁기 버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넣어냈어요.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가끔 문제가 어려울 때는 새로운 버전의 단군 시대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료는 제가 넣어놨습니다. 읽고는 또 다른 형태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환웅과 웅녀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환웅 같은 경우는 하늘신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 뜻을 두고서 결국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왔다는 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다는 게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른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청동기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내가 이 땅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널리 전파시킬 거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웅녀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토착 세력인 거죠. 대비가 됩니다. 계속 살고 있으면서 신석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곰을 믿었으니까 토템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를 보유한 세력과 청동기를 보유한 세력의 결합으로 등장한 군장 국가가 단군 앙검이 통치하는 고조선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신화로 남겨놨고 그 위에 조금 기록이 있는데 대부분의 또 기록들이 어디 있냐면 중국 측에 조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거기 중국 측 역사에 막 흩어져 있는 걸 모아봤더니 기원전 3세기, 4세기쯤에 되어서 고조선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대요. 일단은 단군 왕검 또는 단군이라고 부르던 통치자의 명칭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들, 용어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조선과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봐야 돼요. 일단 중국 상황을 좀 보자면 중국은 정치 변동이 많은 편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는 뭐 고구려나 조선도 거의 500년씩 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500년씩 간 나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영토가 넓고 숨기도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조가 뭔가 부패했다 싶으면 꼭 숨어있는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2000년 동안 쭉 유지되고 있을 때 중국에서 당연히 왕조 변화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춘추 전국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절대 강자가 없이 여러 나라가 막 격돌하고 있었던 시대가 춘추 전국이거든요. 그게 한 500년쯤 돼요. 근데 그 춘추 전국의 많은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를 주목하냐면 여기서는 연이라는 나라를 주목합니다. 이 연나라와 고조선은요. 이 땅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동이에요. 물론 이제 고조선이 여기를 가지고 있긴 한데 연나라도 여기를 되게 많이 탐을 내요. 그래서 서로 격돌하다가 결국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 연나라가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고조선은 그래도 아직까지 주요 도구는 청동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미 철을 써요. 전쟁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철을 써요. 철을 주 무기로 하는 나라와 청동을 주 무기로 하는 나라가 싸웠으니 당연히 고조선 졌겠죠. 그래서 고조선 이때 서쪽 영토 2000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중심지가 대동강 쪽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는
만주 요령, 특히 요령을 기반으로 했을 때가 좀 출발점 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반부를 가면 대동강 쪽으로 중심지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이게 일단 우리 학교의 주장이에요. 이게 주류입니다. 우리가 시험 보는 건 비주류보다는 거의 주류 쪽에 포커스를 주는 거예요. 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를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지 이동서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고조선 입장에서는 영토도 축소가 되었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되었겠죠. 근데 그거를 잘 수습했나 봐요. 그 증거가 가로 2번에 보이는 부왕과 준왕입니다. 일단 이 부왕과 준왕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왕위가 이어졌다. 뭔가 나라가 좀 안정되었다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직 명칭들이 중국 사료에서 막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사료를 쭉 있는데 영의정 누구누구가 이런 사료가 났어요. 그럼 어느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이라고 생각하죠. 영의정이라고 하면 조선 모든 관리들 중에서 가장 최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관직명을 보면 해당 시대를 알 수가 있는데 고조선 시대의 그 관직명 중에 보면 상, 대부, 장군 이런 명칭들이 있어요.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상 정도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상. 근데 그런 명칭들이 이제 중국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렇게 체제를 수습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연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연나라 세력들도 대이동을 하기를 해요. 머무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던 세력 중에서 누가 들어오냐? 고조선으로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위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가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겠죠. 맞아요. 이때 고조선 통치자가 누구냐면 준왕이에요. 그래서 이 준왕이 위만을 어떻게 했냐?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철기가 마음에 들어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기록을 보자면 이때 위만은 들어올 때 고조선 스타일의 머리와 고조선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라고 중국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나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조선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왕이 큰 의심 품지 않고 위만아 어서 와. 그래서 위만의 무리를 받아들여줬고 그러면서 위만한테 야 네가 이 서쪽 지역을 지키면 어떻겠니? 라고 그에게 방어를 맡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배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돼요. 자, 이때부터 위만과 그 손자 때까지를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불러줘요. 준왕의 운명이요? 준왕은 죽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가요. 아래쪽에 보면 진국이라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서 진왕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로 가면 이 위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힘을 가진 능력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킨 배신자로 볼 것이냐를 해석을 하는데 조선 전기 때는 보통 배신자로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린 그런 거 안 봐요. 배신자보다는 우리 혈통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 짱 아니겠어?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져요. 자, 그럼 이제 가로 3번에서는 이제 결국 위만이 통치를 했을 때 고조선은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전성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전성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위만이 통치하는 이 고조선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보유하게 되고요. 철이 있으면요, 군사력이 강해지겠죠. 그 군사력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야금 차지해서 고조선 이 일대에서 세력을 이렇게 뻗쳐나갈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 중국은 춘추 전국이 이제 상황 수습이 됐어요. 그래서 진시황제가 나타나서 이거 중국을 통일했어요. 근데 그 진시황제가 세운 진나라는 진시황제 죽고 얼마 안 가서 무너져요. 그래서 20년도 안 돼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중국의 한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400년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떠오르는 스타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다크호스처럼 막 급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고조선과 한나라가 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고조선이 강력한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와 이 진국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꾀했어요. 한나라 상인들, 야, 곧장 진국 통하지 말고 우리한테 수수료 내,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기반으로 영토도 넓혔지만 강력한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되게 번성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 못마땅한 거예요. 눈에 가시거리예요. 그래서 결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견제하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가로 4번이에요. 가로 4번. 자, 여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게 시대 순서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 당시에 한나라를 이끌던 통치자는 무제라는 임금인데 중국 역사상 아주 뛰어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세종, 정조, 광개토대왕 그 정도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한나라 무제가 이끌던 시기인 거고요. 고조선은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한나라 무제는 창해군이라는 걸 여기다 떡 설치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조선이 여기서 세력을 뻗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굽히고 들어오겠지만 누군가는 싫어! 라고 해서 튕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예라고 있었는데 그 예 세력을 이끌던 남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부하들 그리고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사람들 끌고 이렇게 한나라에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고조선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한나라 무제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요동적인 창해군을 딱 두면서 바로 코앞에서 고조선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시간이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요. 그때 그 최후 통첩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서파라고 하는 사신이에요. 그가 고조선 왕에게 가서 우리 무제가 있잖아. 너한테 빨리 항복하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니네가 항복 안 하면 우리 왕이 니네 공격해버릴 거래. 라고 협박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거왕은 싫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파가 그럼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그냥 곱게 가면 될 텐데 굳이 배웅 나왔던 고조선 사신을 죽이고 가버려요. 고조선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한나라 무제가 그 서파를 처벌하지 않아요. 정말 이제 전면전으로 가기 전에 바로 직전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고조선 내부에서 우거왕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한나라는 지금 나코스다.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나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역계경, 사람 이름입니다. 참,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지위가 되게 높아요. 이들이 무슨 일이냐? 상지위에 있습니다. 상. 조선으로 말하면 영의정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상, 역계경이, 니계상, 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지위 이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일단 조선상 역계경이 왕한테 얘기를 하지만 왕이 아니야, 난 끝까지 한나라에 대해서 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 역계경은 안 되겠다 라면서 그냥 나라를 버려요. 그리고는 진국으로 내려가 버려요. 됐죠? 참 같은 경우도요. 왕한테 얘기했지만 왕이 듣지 않아요.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우거왕을 피살합니다. 이때 우거왕이 피살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한나라 군대가 침공한 걸 1년 동안 고조선이 잘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내분으로 해서 우거왕이 피살되고 결국 고조선은 무너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관계를 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순서대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한나라는 곳곳에다가 자기네 세력들을 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나라가 설치한 지역이다라 해서 한군현이라고 얘기하고요. 옛날에는 한나라가 4개의 군사기지를 두었다 해서 한사군 이렇게 불러줬어요. 이 군은 일반적인 군사기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지역 단위를 쪼갤 때 군이라는 단위를 많이 써요. 우리도 말하면 경기도 양평 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행정구역이자 어차피 군사도 줄 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 4개를 둡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세력들을 하나씩 한마디로 몰아내는 역할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 성장하는 나라가 누구냐면 고구려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던 세력이 대동강에 있었던 낙랑이라는 세력이에요. 그거 이제 몰아내면서는 이제 한반도 안에 있었던 한나라의 세력을 모두 몰아내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그래도 한 400년 가까이는 좀 걸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거니까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사료 읽어주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교재 뒤로 가시면 파트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 중에서 이번에 7번 문제를 보시면 역사연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 시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게 2016년도 국가직 9급 문제였는데 이게 은근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창해군 이야기가 그 전까지 9급에 안 나왔는데 이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게 그나마 좀 제일 어려웠었던 고조선 발전 과정 문제니까 난이도 이 정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 중주제를 보시면 고조선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조선 관련된 자료는 남아있는 게 진짜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려 시대부터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동시대에 쓴 것도 남아있긴 하지만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그게 좀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가 되게 열심히 연구를 해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범금 8조도 바로 그럽니다. 중국 한서지리지, 한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에서도 지리지 파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고조선에는 8개의 법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3개만 남아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워낙 초, 중, 고 때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에서 가로 1번 파트 있죠? 요거 좀 볼게요. 자, 이건 지금 고조선과 관련된 중요 유물과 유적 이야기를 할 건데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면 토기 중에서 손잡이가 달려있는 미무늬 토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의주 미송리 일대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실게요. 비파형 동검. 자, 비파형 동검은 요령, 만주,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했으니까 서울의 기준에서 좀 위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얘네들은 고조선이 있던 시기 때 많이 제작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자가 나왔어요. 조선시대지. 청자가 나왔어요. 고려시대지. 해당하는 시기 때 주로 제작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고조선 시대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2개 이상이 겹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고조선이 활동했던 지역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만주, 요령, 한반도, 서북부 일대. 여기가 고조선의 활동 영역인 겁니다. 고조선의 영토까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들 활동 영역, 또 문화 지역, 문화 범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 이번에는 두 번째 대주제 바꿀게요. 초기 국가로 갈 거예요. 벌써 50분이나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더 줄여보려고 했는데 쉽진 않네요. 앞으로 제가 15분 동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고조선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건국되었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나라를 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다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도가 나왔거든요. 그 지도를 통해서 먼저 보면 부여 있어요. 여기가 만주예요. 여기서 출발한 나라고 우리 역사상 두 번째 국가가 부여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시면 압록강 일대에 등장한 나라가 고구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몽이 건국한 나라인 거죠. 밑으로 가시면 강원도 지역에 옥저와 동해가 있고 밑으로 가시면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중주제에서 뭘 볼 거냐면 각 나라의 정치를 볼 건데요. 이 정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군장이 통치하는 작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걸 뭐라고 한다? 군장국가. 어떤 부족이 있고요. 거기 짱님 있어요. 어떤 부족이 있고 짱님 있어요. 부족이 있고 짱님 있어요. 그를 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군장 국가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연맹을 했고 그래서 왕을 추대한다라 해서 연맹 왕국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면 군장들이 사라졌냐?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그 군장들은 서로 연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센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 나머지는 여전히 군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부여, 고구려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연맹왕국으로 넘어오는 버전이에요. 대체적으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 좋아요. 왕 등장했어요. 그 왕권이 셀까요? 약할까요? 이걸 관심을 가져요. 네, 아직은 왕권이 그닥 세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연합한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네들에서 왕이 교체될 수 있는 겁니다. 왕권이 아직 강력하진 않아요. 두 번째예요. 이들을 제가 지금 표시했을 때 왕과 군장이 서로 힘을 합쳤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군장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신만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땅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만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관리 그룹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냐?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장도 만만치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기준으로 저 역사를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라마다 명칭은 다 달라요. 아니 그 당시 뭐 교류하기 쉽진 않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사투리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여에서 군장을 부르는 명칭과 저기 남쪽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제일 많이 쓴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군장을 부를 때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가라고 불러줍니다. 가. 그래서 저쪽 가볼게요. 자, 부여 정치를 공부할 거거든요. 자, 부여에서 가로 이번에 보시면 오부족 연맹이라고 했죠. 5개의 부족이 손잡아서 부여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고 이때 왕을 배출하는 부족 있어요. 그거 말고 나머지 4개의 부족의 짱님을 뭐라고 하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불러줘요. 이 가가 군장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여 같은 경우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뭐 곡식이 잘 연결지 못했어요. 그건 네가 왕 통치를 잘 못해서 그렇지 라고 해서 군장들이 합세해서 왕을 교체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고구려도 가볼게요.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와 건국한 나라다 보니까 비슷한 모습이 되게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구려도 5개의 부족이 연합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형태죠. 이때 고구려를 구축했던 5개의 부족은 계로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라 해서 5개 부족입니다. 근데 이게 힘의 크기가 다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장 라이벌 구도인 2개의 세력이 있어요. 계로부와 소노부 세력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계로부가 이제 누가 이끄는 거냐면 주몽이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나머지 부족들과 협상을 잘해서 우리 고구려라고 하자라고 그 나라를 만든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주몽이 이끌고 있었던 이 계루부가 나머지 부족을 압도하면서 절대적인 왕권을 강화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주몽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왕들이 쭉 가고 난 다음에 한 200~300년 좀 지나서의 모습인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초기 고구려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전히 왕뿐만 아니라 계루부와 소노부를 이끄는 이런 짱들도 되게 힘이 큰데 이 상가, 대로, 고추가 명칭 되게 특이하죠? 근데 눈에 띄는 게 가가 보여요. 이 가, 다 부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군장들이에요. 이 군장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도 되게 강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자 얘네들은 어느 지역을 이끌어요. 그 지역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 사출도라고 하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했을 때 별도의 땅 가지고 있다 그랬죠? 별도의 군대도 보유하고 있죠? 별도의 관리를 보유하고 있죠? 부여의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관리를 설명을 드릴 건데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데리고 있던 관리를 대사자, 사자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러면 고구려에 있었던 군장들은 상가, 대로, 고추가 있는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자, 조의, 선인. 뭔가 거기다 계속 겹치는 게 나오죠.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여는 이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500년 동안 유지가 되는 나라이지만 끝까지 그냥 이 상태에서 망했어요. 그래서 부여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건국된 나라이지만 주도권을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고구려는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왕권이 그냥 약간 비실비실해요. 근데 점점 계루부 집에서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같은 왕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그냥 국가가 아니라 왕권이 되게 세지는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부여와 고구려의 정치를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에는 옥저와 동해는 어떤데요? 거긴 또 양상이 조금 달라요. 옥저와 동해는 여러분들 강원도 지역이 있는데요. 동해 같은 경우는 강릉, 속초 그 일대라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 가면 되게 아름답긴 하지만 산맥이 막고 있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못해요. 옥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라가 처음부터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통일이라든지 이런 건 좀 더딥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 왕이 없어요. 대신에 읍군 삼노라고 하는 그들만의 군장 명칭이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으로 가서 사만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도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사만은 제가 따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마한이 있어요. 진안이 있어요. 변안이 있어요. 마한, 진안, 변안은 여러분은 한 개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한만 하더라도 54개 나라 묶어서 마한, 진안은 12개, 변안도 1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부여나 고구려가 5개씩 묶어서 불렀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소규모 집단들이 연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얘네들은 약간 같이 움직였나 봐요. 그래서 불러주던 사만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게 정치에서도 어떤 영향을 주냐면, 마한에 그 당시에 제일 셌던 나라 중에 여기 목지국이라고 있었어요.
그 목지국의 왕이 전체를 이끌어서 대표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얘네도 뭐가 있어요? 왕이 있죠. 되셨어요? 근데 그럼 왕 말고 54개, 12개, 12개, 대략 80개거든요. 그럼 80개 뭐도 있었을까요? 소국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저 사만적으로 이렇게 갈게요. 자, 한 번 더 필기를 그대로 하면 사만, 왕 있어요. 군장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군장이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대략 80여 명. 이해되셨죠? 그런데 또 그 군장 안에서도 다시 두 개로 분리가 돼요. 얘네 군장을 불러줄 때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자신들만의 명칭을 써요. 근데 또 군장 중에는 천군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군장이 통치하는 지역을 가봤더니 신지나 견지라고 부르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군이라고 불리면서 해당하는 지역의 일부를 다스리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담당하는 건 정치, 이 사람이 담당한 종교. 그러니까 삼에는 아주 소고기를 하더라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정분리라고 불러줍니다. 자,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각 나라 군장들의 이름을 다 구분하는 거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부여 군장, 상가, 구추가, 고구려 군장, 읍군 삼로, 옥저와 동해 군장,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사만의 군장 이름.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두 번째 중주제에서 생활 모습인데 이거는 정말 나라별로 이런 게 달라요.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 부여 같은 경우는 저기 위쪽 만주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 농사만 짓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가축도 키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요. 농사하기 되게 힘든 나라는 저 고구려 하나예요. 부여 같은 경우는 되게 위쪽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잘 됐대요. 단 과일 농사는 추워서 안 된 거예요. 옥저, 동해 얘네들도 땅 부지가 좁아서 그렇지 동해 안에 해안가를 끼고 있으면서 농사가 되게 잘 됐대요. 마한, 진안, 변안 여기야말로 남쪽에 있으니까 따뜻해서 농사짓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고구려만 농사짓기가 어려워요. 왜? 압록강과 산악지역을 끼고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는 정말 철저하게 사료예요. 그냥 안 나오고 해당하는 국가들의 사료를 꼭 읽어줘야 되는데 그냥 오곡이 잘 연그러서 농사가 잘 돼서 라고 하면 고구려 빼고 무조건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부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꼭 나오는 단어가 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옥같이 예쁜 할 때 그 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료 읽을 때 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옥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옥값도 나오고 주옥이라고도 나와요. 물론 의미는 다 다르지만 그냥 옥자 나왔잖아요. 무조건 부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여가 법이 되게 세요. 고조선도 법은 약하진 않았는데 부여법도 장난이 세거든요. 그 흔적 중에 일책 12법. 도둑질한 사람은 12배로 갚아라. 이게 부여겁니다. 간음하고 투기한 사람은 처벌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투기가 심한 부인은 아예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그 여자 집안에서 여자 시신 가지고 싶어? 그냥 가져가지 말고 소나 말을 갖다 바치고 가져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투기한 여성에 대한 처벌이 진짜 세다는 걸 알 수 있죠. 살인자 사형이 처해요. 근데 그 가족들은 노비로 삼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하나같이 되게 셉니다. 그런데 이게 부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여에서 시작된 이 나라들이 직접적으로는 주몽이 세운 어디로 이어지고 고구려로 이어지고 주몽의 또 다른 아들인 온조와 비류를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해요. 그래서 부여의 센 법은 다 내려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일책십의법이 있고 여기도 일책십의법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부여에서는 투기한 여성을 죽인다고 했죠? 백제 같은 경우는 간음한 여성 있잖아요. 죽여요. 이런 것들이 네, 제가 간음한 여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간음한 여성을 남편 집 노비로 삼아버려요. 평생 그 집 노비로 하래요. 이런 것들이 다 부여에서 내려온 전통. 자, 그 다음에 부여는 형사 취수제가 있어서 동생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이 먼저 죽었다. 그럼 남아있는 형수는 동생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형사 취수제인데 그것도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요 두 개 있죠. 요거 있죠. 요거 고구려 계승 제가 쓸게요. 물론 여러분들 거기 프린트는 안 했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장자가 나오잖아요. 이거 장례 풍습이에요. 후장이라고 하면 장례를 되게 후하게 치러내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장례식 되게 추하게 치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후장입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요. 후장이 아니라 순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우자가 들어간 게 마가 우가라고 해서 군장 이름에도 들어갔잖아요. 가축을 되게 열심히 키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소 발굽을 가지고 점을 쳤다라고 합니다. 자, 나라별로 제천 행사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의 추석, 미국으로 말하면 땡스기빙 데이 같은 거라서 다 외우셔야 되는데 특이한 게 부여만 12월 달입니다. 왜 그러냐?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사람이나 가축이나 한 해가 끝나는 건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료에 보면 부여 사람들이 어디 나갈 때 그렇게 흰 옷을 즐겨 입었대요. 거기다 이제 금은 보화로 장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고구려 여기 압록강변이라 해서 산악지대고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계속 전쟁을 해요. 전쟁에서 획득했던 거 쌓아두기 위해서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다라고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국동 대열이라고 해서 나라 동쪽에 가면 큰 동굴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신성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서옥제는 그 대릴사위제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뭐 지금의 결혼하면 이제 독립하는 개념이라면 예전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성이 집을 떠나게 되면 여성 집에서는 노동력 상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나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한동안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 집 쪽에 거주를 하며 자신의 노동력을 처갓집에 제공을 해요. 이걸 서옥제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페이지 남았습니다. 옥저 같은 경우는 반면에 결혼 풍습이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남성이 여성네 집안에게 돈을 지불해요. 일종의 매매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비슷하게 현재 중국에서도 그래요. 중국에서 뭐 워낙 땅덩어리를 넓으니까 모든 지역이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이제 그 장모 되시는 분에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해서 봉투를 내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액수가 엄청 크다고 들었어요. 자, 그리고 옥저에서는 가족 공동 무덤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식구가 죽잖아요. 그러면 무덤을 쓰긴 하는데 임시 가묘를 만들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살이 다 썩고 나면 뼈만 모읍니다. 그래서 뼈를 상자에 넣어놔요. 근데 또 다른 식구가 죽으면 똑같은 방법을 해서 또 뼈만 모아요. 뼈만 모아요. 이렇게 해서 가족의 뼈를 한 상자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뼈를 모아둔다라고 해서 뼈 골자를 써서 장례 풍습이다. 그래서 골장제 방식 또는 골장례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동해. 자, 동해는 여기는 되게 작은 나라예요. 근데 농사가 되게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이렇게 해서 농사 지은 걸 이제 고국을 했는데 헌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동해가 꼭 헌납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갖다 팔기도 했어요. 이때 이제 중국으로 갔다 온 되게 유명한 수출품 중에 단궁, 과하마, 반어피 그리고 옷감이 있었대요. 예전에 이제 문제 되게 깐깐하게 나올 때는요, 그 동해에서 방직 기술이 발달되었어, 뭐 이런 명주를 제작했어, 뭐 이런 것만도 달달 외우는 거 되게 피곤했는데 이젠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맨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드디어 이제 써먹을 게 나왔습니다. 조개혼. 이건 다른 시족에서, 다른 부족에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거죠. 이거 신석기 시대의 풍습이거든요. 근데 동해는 아직까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해가 여러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해거든요. 그래서 동해라고 불리긴 하는데 이들 안에서 결혼할 때 아니고는 잘 안 만나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만약에 이 부족과 부족의 경계선을 사전 허락 없이 넘어오게 된다. 침범하게 되면 소말로 배상을 합니다. 교류가 활발해져야지만 이게 국가 통합으로 갈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의 발달이 더뎠다는 게 이런 데서 남아있어요. 자, 사마는 워낙 소국들이 많고 80여 개의 집단 체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걸 좀 따로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주목하는 게 여기 있는 변한. 자, 변한이 나중에 뭘로 발전하냐면 가요로 발전하거든요. 가야나 변한이나 철이 되게 으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철을 생산할 거고요. 이거 갖다 팔아서 번성해요. 그럼 어디다 갖다 파냐? 이렇게 가시면 중국 세력이 남겨두었던 자신들의 세력이 있었어요. 낭. 거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팔아요. 아니면 일본에 갖다 팔아요. 그게 변환이고 그게 나중에 가야인 겁니다. 되셨죠? 자, 남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농사 중에서도 병용사 많이 발달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할 거고. 무덤 중에서 되게 독특한 무덤이 주구묘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이제 시신을 두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팠다고 위에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렇게 또랑을 판 거예요. 이게 주구묘예요.
근데 실제로 이 또랑에다가 물을 흘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경계선의 의미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머한에서 보이고 있어서 되게 독특합니다. 정말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빼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암기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제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설명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충분하게 해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고 저는 다음 파트 2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